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LA는 어제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는데 LA에 비가 올 때 한국은 눈이 오는데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떤지요? 궁금하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2021년 예산안에 어제 일요일 저녁에 사인을 했죠. 이로써 정부 셧다운 없이 양당이 합의한 법안 내용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다른 영상에서 트럼프가 사인은 했지만 법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빌 클린턴 대통령 때 위헌 판정을 받아서 삭제됐습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00불을 2,000달러로 올리는 조건으로 사인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마치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달을 하는데 이런 법안에 대한 사인은 물건을 샀다가 반품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합의된 법안이 한순간에 바뀌거나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법안만 선택한다면 입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혼자서 다 하면 되지 입법부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서 존재하는 정치 시스템 아닌가요? 중국, 러시아, 북한을 때려잡자고 혈압을 올리면서 어떻게 그들의 정치 시스템이 미국에서 존재하기를 바라는지 참으로 재미있는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듯 트럼프의 정치 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올 2020년 3월 미국 보수단체들의 최대 연례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행정부 유력 인사와 매우 큰 손의 기업들이 대거로 참여했습니다. 올해 2020년의 주제는 미국 대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것이죠. 백악관에서 참석한 초청자들은 좌파 이데올로기는 창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위협, 사회주의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 내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다. 민주당은 실패한 급진적 사회주의 정책에 점령당했다. 미국은 절대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와 맞설 전사들을 미국 전역에 파견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은 사회주의적 공약을 내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의 유력 주자로 떠오르면서 더욱더 강렬했던 것이죠. 우리는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의회 국정연설에서 던진 말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의 사회주의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미국 내 최대 사회주의 단체를 민주사회주의연합이라고 합니다. 영어 약자로 DSA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 파괴를 주장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와는
지향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4세부터 39세까지의 밀레니얼들 중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의 불균형, 소득 불균형, 지나치게 상승한 대학 학자금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1940년대에 태어난 미국인들은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무려 92%에 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면서 1980년대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그 확률이 50%까지 하락해버렸습니다. 때문에 대출받은 대학 학자금으로 인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커다란 빚더미를 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 실질 임금의 하락으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미국의 젊은이들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대출받은 대학 학자금조차 제대로 반환할 수 없을 정도의 빈부차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30대와 40대는 민주당 소속의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8년간 민주당을 경험해 보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 치는 공화당도 경험했습니다. 바이든이나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 미국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의 불평등을 해소해 주는 것이 유일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수가 아닌 것은 확실하죠. 그렇다고 급진적인 사회주의 진보 정당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학자금 및 의료보험료 지원 공약은 과거의 노동 문제와 계급투쟁에 치중했던 전통적 사회주의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는 직장과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하여 샌더스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공장을 미화하거나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중국, 러시아, 베트남이 공산국가이면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 층의 이념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트럼프를 2016년에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트럼프가 괴물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빈부의 격차가 커져서 양극화되는 것이 더 싫었던 것이죠. 트럼프는 2016년 대선 과정에서 사상 최대로 벌어진 빈부 격차의 피해를 입고 있는 백인 저소득층, 제조업 노동자들의 경제적 박탈감에 좌절하고 있었던 감정에 불을 지피고 여기에 인종 문제를 뒤섞었습니다. 민주당과 버니 샌더스는 무너진 중산층을 살리자는 주장을 했었죠. 월가 규제, 최저임금 2배 인상, 공립대학 등록금 무료화, 국민건강보험 도입 등 해법을 모색해왔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소외계층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즉,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FTA 반대 등을 선언하면서 백인 우월주의를 자극해서 그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전략을 구사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대통령으로 탄생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인 2019년 미국의 빈부격차가 지난 50년 동안 중에서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역사상 최장의 호황을 누렸고 사상 최저의 빈곤율과 실업률을 기록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은 10년간 최저임금이 7달러 25센트로 머물러 있었는데 임직원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감소, 이것은 글로벌 되어가는 일자리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기업과 고소득 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빈곤율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경제 호황이 있었다는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트럼프가 경제 정책을 굉장히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빈부격차는 지난 50년 동안 중에서 최고로 벌어진 해가 트럼프 임기 3년 동안이었습니다. 빈부격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0명의 자산이 2020년도에도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2020년 초보다 3,3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87조 6,960억 원 가까이 늘어난 2조 달러, 즉 2,287조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미국 인구의 절반인 하위 계층 약 1억 6,500만 명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수십만 명의 사망자와 헤아릴 수 없는 실직자를 내고 있는 코로나19는 유색인종과 고령층, 여성, 저임금 노동자들은 빈곤에 더욱 허덕이게 되었지만 부유층은 코로나19가 뭔지도 모를 만큼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훨씬 더 부유해졌습니다. 부유층의 자산이 이처럼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단행한 막대한 감세 혜택이 가장 큰 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지지층의 이익을 배신하는 정책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 감세 정책입니다. 상속세 폐지, 법인세 감축, 소득세 간소화 등 한마디로 부자 감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 감세는 물론 오바마 케어 등 국민의료보험 제도도 없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미 당선 초기부터 빈부의 격차는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에 충분했던 원인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미국 밀레니얼 세대의 판단 실수라면 과연 0.1%에 속해 있는 재벌 출신인 트럼프가 99.9%의 평범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과 보수 진영인 공화당은 빈부격차가 지난 50년 중에 최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망가진 의료 시스템 개혁 등과 같은 사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의 자산은 트럼프의 부자 감세 정책에 의하여 증가 속도가 예전에 비하여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산의 크기는 더욱 커졌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 정권과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환골 탈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실망을 하면서 그 결과가 2020년 11월 대선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트럼프와 공화당이 이 부분을 제대로 했더라면, 즉 빈부의 격차를 다소 줄였더라면 그의 희망대로, 트럼프의 희망대로 장기 집권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선거 공약 자체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20년 대선에서 중국을 사정없이 두들기면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미국에서 바깥으로 돌리게 만든 것이죠. 그것도 잠시 생각할 수 있는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두드려 팼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마음은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2020년 11월 3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이란 사람에게 투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의료비 지원 등 부의 불균형을 아주 조금이라도 잡아보자고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에 투표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입고 내 집이 있으면 사상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에 이 미국의 빈부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면 민주당은 앞으로 적어도 12년간은 정권을 더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될 겁니다. 1월 5일에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있죠. 이것은 민주당이 두 자리를 전부 휩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생을 했어. 상원이 발목을 잡으면서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조지아 주 주민들은 민주당 상원의에게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1월 6일 날 의회에서 뭐 또 어찌고 저찌고 하던데 그거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하면 바이든에게 투표한 약 8,600만 명에 대한 모독이고 미국 자체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정치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1월 6일 날 의회에서 뒤집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2020년 연말에 아마도 마지막 영상이 될지 또 한편 더 제작을 해서 보내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연말연시 코로나19에 유념하시면서 건강을 지키시고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